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5만 1,000원대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코스닥 오늘 700선 이하로 떨어졌어요. 앞으로 어떡합니까? 이렇게 국내 증시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인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됐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떤 나라가 제일 좋을까? 미국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래 그러면 또 다른 나라는 어디요? 글쎄요, 이런 얘기하다가 어디가 안 좋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뽑힐 가능성이 큽니다. 1등이요? 네, 왜요? 1등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수위 안에는 들어온다.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중국이 들어가겠죠. 중국을 이제 공격할 거니까요. 근데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중국은 이번에 또 엄청난 부양책을 지금 계속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과감하게 어쨌든 중국에서도 이번엔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증시 부양책을 이미 많이 내고 있고 트럼프가 때리면 때릴수록 증시 부양책은 더 내놓을 가능성이 커요. 이번에 이제 10조 위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상으로 아마 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때리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팔기가 무서운 거예요, 주식을. 근데 이제 중국이 안 좋아지면 제일 많이 영향받는 데가 어디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요. 한국인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40% 이상이 돼서 글로벌리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제조업의 비중이 큰데 그 제조업에서 절반 정도를 수출용으로 만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 쓸 거 이상으로 2배 이상으로 뭔가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게 외부의 환경이 안 좋아질 때 가장 먼저 안 좋아질 수 있는 노출이 제일 많이 돼 있는 네. 중국조차도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5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돼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중국에다가 여전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 중에 80%가 중간재예요. 네, 맞아요. 이 중간재란 얘기는 중국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에 쓰는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쓰는 물건들이 안 팔리겠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드는 완제품이 미국으로 갈 때 관세로 딱 막혀버리니까. 네. 그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뭐예요? 비율로 따졌을 때 너무 1등이에요. 다. 안 좋은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가 좀 어렵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싸지겠죠. 네.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증시 주가가 지수도 빠지겠지만 환율이 약세가 되면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건 너무 싼데? 쌀 때 사자.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게 이제 11월 말 정도 되면 네. 한번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가격대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효석 대표님과 함께 이제 트럼프 시대에 대비를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혹은 우리나라의 차세대 무기라고 했던 게 사실 2차 전지란 말이에요. 배터리 업계. 근데 이것도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 IRA 요거 트럼프가 이거 사기다. 신종 녹색 사기다. 그린 뉴 스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이대로 이어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도 꼭 필요하죠. 이제 네. 반도체를 이어나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전기차 산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 원인이 트럼프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전에도 뭐 캐즘이다 뭐다 해서 네.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거는 전환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전기차가 몇 대가 필요한 걸까? 지금은 거의 1억 대의 내연기관차 자동차가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기차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에 플러스가 되는 게 자율주행이란 말이에요. 뭐 로보택시가 언제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개수가 네. 과연 지금만큼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 자율주행하고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자동차의 가동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도대체 몇 시간을 쓰시죠? 저는 거의 안 씁니다. 가동률이 거의 낮아요. 그러니까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만약에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세상이 된다고 하면 네. 필요한 자동차의 대수는 지금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나 뭐 앞으로 애플이나 다들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모두에게 스마트폰이 다 가 그쵸. 있고 그럼 사람들이 뭐 얼마나 더 사겠냐. 그게 음. 너무 한정적이다. 이게 그래서 성장주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는 애초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기차만은 아니고요. 네. 전기차에 자율주행이 붙는다면 붙는다면. 전기차가 로보택시가 된다면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에서도 확인했지만 이게 되긴 될 거예요. 예, 이게 뭐 3년이 걸릴지 5년 될지 모르겠지만 되긴 될 거고 이게 이제 사실은 소위 말하는 TAM이라고 해서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지? 몇 대나 팔릴 수 있지? 1년에? 그러니까 비중이 이게 계속 높아지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가 너무 무섭습니다. 맞아요. 이게 중국의 전기차가 무섭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좀 뭐 좀 한계점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정적이긴 한데요. 어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페이스X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새로운 돌파구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네.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상적인 시장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오늘은 9만 달러 넘었어요. 네. 계속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게 봤었고 네. 뭐 연초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화를 들고 있는 게 좋을까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좋을까요? 그럼 저는 비트코인 들고 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밥 먹을 거나 아니면 써야 되는 거 빼고는 그냥 뭐 그 정도로 거의 그러니까 예금 형식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화폐는 인플레이션을 해치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뭐 5년 후에 짜장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원화의 가치가 녹아내립니다. 예, 녹아내려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대인을 만나서 얘기를 들은 네. 얘기 중에서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경제 교육할 때 항상 맨 처음 하는 말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커런시와 머니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자, 커런시는 흘러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폐예요. 종이 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 돈입니다. 예금 통장에 넣어놓으신 그 원화 이게 예금이에요. 예금 커런시예요. 근데 머니에는 물론 돈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머니는 어떤 가치가 있냐면은 가치를 저장해 놓는 수단이에요. 머니는 가치가 저장되는 곳. 그래서 머니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인플레이션이 되더라도 가치가 유지되는 것, 구매력이 유지되는 것. 이게 이제 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커런시는 되도록이면 가져가지 말고 네. 다 머니로 바꿔라. 이게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머니는 그러니까 커런시는 화폐는 가급적이면 쓸 거 빼고 대부분이면 머니로 바꿔놔야 되는데 우리가 가치가 저장되는 곳이라는 표현으로 쓸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해서 해지해 주는 것.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나의 구매력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그러면 한정적이어야 되고 개수가. 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미국 주식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자산들이 그러니까 머니로서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자산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게 요즘에 비트코인이랑 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둘 중에 또 비교하자면 대표님은 뭘 더 권하세요? 비트코인은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금의 시가총액이 17조 달러예요. 네. 17조 달러. 네.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의 GDP 정도 됩니다. 어제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7조 달러입니다. 10%네요. 딱 10%죠. 네. 그러니까 금의 한 10분의 1 정도 디지털 금이라고 하던데 금의 10분의 1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냥 네.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을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네. 그 ETF에 있는 자금의 3분의 2만큼이 올해 이미
비트코인 ETF로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음. 비트코인 ETF가 올해 생겼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 사주세요 하고 돈이 들어온 거죠. 그 돈이 이제 8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그 돈의 규모가 금 ETF의 3분의 2가 됐다. 어제 기준으로. 아마 올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10분의 1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직도 가치는 좀 평가가 좀 한 20%, 30% 왜 안 되지? 겨울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게다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주고 철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론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게리 갠슬러라고 네. SEC 위원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데이 원, 그러니까 내가 취임한 첫날 바로 해고할 사람으로 1순위로 게리 갠슬러가 잡혀 있어요. 근데 이 게리 갠슬러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인 업계에서는 저승사자예요. 저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저 사람이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 자체의 활용도가 높아질 겁니다. 비트코인이 아니고 블록체인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로 예상됩니다. 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블록체인의 그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마이너스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 거죠. 예,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을 올리고 해보면 비트코인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뭐 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비트코인은 좀 나의 자산의 일부는 가져가시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는 방법도 비트코인을 사서 이렇게 모아놓는 것도 제가 오늘 기사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뭐 업비트나 빗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탈출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 코인베이스 뭐 이렇게 간다고. 근데 이 현상은 또 왜 그럴까요? 근데 지금 이제 어디까지 이제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과격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전쟁이 나서 몸만 가야 되는데 그때 뭐 들고 갈 거냐 그러면은 내 개인 지갑에다가 넣어놓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어요. 근데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집에 금괴가 엄청 많아요. 못 들고 가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에 넣어놓고 가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 네. 그럼 이제 업비트는 믿을 수 있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하나 들고 저 미국으로 가서 코인베이스에서 바꾼다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물론 안전한 거 최대한 안전한 걸 찾는 건 좋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요? 네. 왜냐면은 여기로 가면 선물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선물 그거 거래도 보고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참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이요. 네. 진짜 똑똑합니다. 네. 정말 빠르고요. 저는 그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반대로 제가 어제도 이제 저희 채널에서 영상을 올린 것 중에서 하나는 우리나라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드렸던 말씀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무능해서 증시를 어떻게 부양해야 될지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근데 반대로 투자자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해외로 다 나가버린다. 근데 그 나가버린 속도가 역대급이고 다른 어떤 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빠르다. 왜 그런 거냐? 똑똑하니까 그런 거다. 똑똑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너무 똑똑해서 원화의 가치가 이렇게 빨리 낮아지는 것도 약해지는 것도 저는 투자자들이 너무 빠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막 유튜브를 통해서 뭘 통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과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제 주변만 해도 제 주변에 이제 워낙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들어보면 요즘 국장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네. 미장가고 비트코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시무시한 이제 관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에 60% 관세를 매긴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할까요? 글쎄요. 이 관세가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선순위로 따지면은 부채가 먼저다. 부채 얘기가 앞으로 우리가 들을 얘기 중에 부채 얘기가 제일 많을 거다. 당분간. 그 다음에 있을 일이 이제 이민자들, 네. 불법 이민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관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하긴 할 건데 그 시점이 시간차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 관세 카드를 60에서 100%라고 얘기하고 나서 시진핑을 만나야 되겠죠. 네. 나 60 할 건데 말 안 들으면 나 100 이렇게 하면서 협상을 하려고 할 거고 네. 이 협상 과정에서
시간을 벌 거고 그 시간을 버는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음. 효율화를 시키겠죠. 음. 중국 거를 안 받아도 되는 미국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빨리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라는 것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중국이 왜 그렇게 위협적이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세계화가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뭐 제조 못 하겠네. 무역 못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국은 경제 안 좋으니까 망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어제 블룸버그 뉴스에 보면요.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올해요. 흑자가요? 네. 오. 1조 달러의 흑자인데요. 네. 2020년에 가장 큰 규모였는데 그것보다도 20%가 높아요. 와. 무역 수지 흑자가요. 네.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중국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내수 수입을 그러니까 중국이 수입을 거의 안 했다. 네. 그것도 있지만요. 두 번째는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아요. 오, 기술력이 좋아졌구나. 그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네. 중국은 AI를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올인했고요.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특히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숫자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일본과 독일이죠. 네. 그 나라가 80년대부터 계속 자동차를 수출했단 말이에요. 그 나라들이 많이 수출했을 때가 1년에 500만 대를 수출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중국이 700만 대 수출할 것 같거든요. 혼자. 네. 근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출 빵이었어요. 2년 만에 700만 대로 넘어선 겁니다. 와. 이 올라오는 속도가 무시무시하고요. 이 네. 숫자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중국의 지금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캐파가 4천만 대로 알려져 있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내수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이 2,500만 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1,500만 대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일본과 독일이 500만 대라고 500만 대. 했잖아요. 그 일본과 독일에는 자동차 업체들이 문 닫고 있고 공장 문 닫고 있고 난리가 난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로 막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싸서요. 너무 싸고 너무 품질이 좋아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할 수 있는데 심지어 독일은 그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도 벤츠 안 살 건데 그러면. 그 독일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또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중국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쉽지 않다, 무섭다. 그러니까 관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트럼프는 왜 저래가 아니고요. 지금 중국을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관세를 왜 저렇게 내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을 이게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디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무역 수지 흑자를 낼 수 있을까요? 네. 가격이 오르거나 물량이 늘어났겠죠. 그렇죠. 가격은 엄청 빠졌거든요. 테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싸게 팔았나요? 그럼 얼마나 많은 물량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흑자가 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물량이 어마어마했다는 거고요. 가격이 엄청 낮았다는 거고요. 그걸 전 세계로 뿌렸다는 얘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디플레이션 압력이고요. 네.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 디플레이션 압력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중국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갈 거냐가 우리 전 세계 경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중국이랑 이제 짝꿍으로 봐야 되는 전 대만도 사실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TSMC도 사실 트럼프가 약간 눈엣 가시처럼 보고 있잖아요. 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던데 맞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됩니다. 우리만 잘하면요. 우리만 잘하면 네네네. 그게 문제네요. 우리만 잘하면요. 예.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공은 삼성전자에게 이미 1년 전에 넘어갔어요. 그렇죠. TSMC만 하니까 너무 꼴보기 싫고 미워가지고 삼성이 네가 조금만 잘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해준 지 1년 지났습니다. 맞아요. 네, 그는 공은 우리한테 있다. 예.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고. 네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잘할지 여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생활 밀착형으로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 투자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오늘 700선 하향 이탈했고요. 이게 2달 만이고 삼전은 지금 나흘째 급락 중 지금 5만 1,000원대 이게 4년 5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주잖아요. 삼성전자. 들고 네. 있는 사람들 난리 났고요. 전 더 걱정되는 게 기관들이 삼성에 엄청나게 투자했잖아요. 요 손실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네. 글쎄요. 이제 그 삼성전자가 잘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 다운사이드 리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상당 수준의 뭐 하방 리스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삼성전자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싸졌다라는 거는 좋은데 반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풀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과감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삼성전자에서 최고 책임자가 기술과 관련된 보고서를 올라올 때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해라고 했다잖아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기술의 최첨단에 있어서 기술을 가장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과감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 네. 나는 기술은 모르니까 초등학생이 알 정도로 설명하라는 얘기가 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된 그 구조가 네. 거버넌스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으로 될 수 있는지 그런 결단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노키아를 말씀드렸지만 노키아가 그렇게 된 이유는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그냥 그 전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때 노키아가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전화기가 네. 통화가 되면 됐지. 인터넷을 왜 하냐. 그러면서 망한 거거든요. 네. 아니 저기 전화기 잘 하잖아. 근데 인터넷을 인터넷 하는 거 붙여 전화기 하고 그러다 망한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약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긴 한데.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똑같은 얘기는 자 여기 스마트폰이 있는데 여기에다 AI 되는 거 붙여가 아니고 AI가 되는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AI 시대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고 완전히 전환되고 있는데 AI 시대에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역할, 네. 삼성전자에게 글로벌리 기대하고 있는 그 역할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조직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은 굉장히 많은데 진짜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게 바뀔 수 있느냐는 뭐 내일 뭐 조직 개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의지를 보여주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진짜 파격적이어야 될 거다. 매우 파격적이어야겠죠. 예. 그럼 지금 또 다들 고민하는 게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냐. 네. 그럼 앞으로 그렇게 파격적으로 바꾸면 삼성전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냐. 요거 의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외국인들 다 떠났는데 이제 가격 좀 싸졌으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되는 거는 이제 전망과 희망을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너무 네. 잔인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희망은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건지 네. 진짜로 냉정하게 내가 이 주식이 없었을 때도 그렇게 전망하는지는 좀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돈을 투자하는 거는 냉정해야 되잖아요. 뭐 이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된다 이런 전망을 이 가격대에서 제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조언을 드리는 게 저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기서 뭐 더 빠질 거니까 파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던 걸 종합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희망이 아닌 전망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고통스럽더라도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책상 앞에 앉아서 한번 잠잠하게 고요하게 이게 맞나? 나의 희망과 전망이 일치한가? 요거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